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2027년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위한 파맥스 설명회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올해 시험 결과가 발표된 약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내년 또 약사 예비시험을 준비하는 약사님들께는 정확히 이제 1년 정도가 아직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아쉽게 불합격하신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내년 전략을 또 다시 세우셔야 되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짚는 것이 합격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년이 이제 약사 예비시험 첫 도전이신 분들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2026년 약사 예비시험 결과 데이터와 출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번 시험의 유형과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2027년 내년 시험을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깊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제 한국 약사로서 파맥스의 메인 튜터이신 제이킴 약사님하고 이번 2026년 약사 예비시험에서 캐나다 약사로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헤일리 약사님을 함께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번 2026년 시험 통계와 데이터로 읽는 약사 예비 시험 분석이고, 두 번째가 해외 약사들에게 이 약사 예비 시험이라는 게 왜 어려운지 그걸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가 역대 합격자들이 공통 전략으로 푸는 약사 예비 시험 정복법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을 실현하는 파맥스의 내년 2027년 약사 예비 시험 합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2026년 약사 예비시험에 대한 결과 데이터, 통계,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26년 약사 예비시험 결과를 지난 몇 년간의 합격률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시험이 처음 시행된 2020년 합격률이 이제 단 5.8%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는 무려 46%까지 폭등했고 두 명 중 한 명이 가까이 이제 붙은 셈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작년이죠. 2025년에는 15.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건데,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 시험이 29.2%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이 시험에는 안정적인 추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 자체가 약사 예비 시험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해마다 난이도가 출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해는 평이하게 나와서 합격률이 치솟는데 다음에는 까다롭게 또 나와서 급락합니다. 문제는 내년 2027년이 쉬운 해가 될지 어려운 해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새겨두실 교훈이 있는데, 올해의 합격률이 올랐으니 내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제 이 시험 앞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자면 2027년도도 올해 2026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 20%대가 하나의 기준선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가별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매년 응시생이 가장 많은 미국을 보면 올해 이 128명이 전체 응시자의 절반 가까이인데 합격률은 이제 거의 매년 평균을 밑돕니다. 미국 약대가 이제 임상 중심이다 보니까 산업약학을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도 가장 이제 고전하는 것이죠. 다음은 일본을 보면 한국 약대와 커리큘럼이 가장 비슷해서 이론상 가장 유리해야 될 국가인데 어려웠던 작년 같은 경우에 15.9%까지 주저앉았죠. 이유는 이제 준비 기간으로 보여져요. 일본 약사들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본 약제사 국가고시를 마치자마자 3, 4개월 만에 곧바로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좋은 커리큘럼을 다질 시간이 없으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고요. 반면 헝가리 약대 같은 경우에 3년 연속 평균 이상을 이제 웃돌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에 그 어려운 해에도 합격률이 36%를 넘겼고 올해는 50%도 넘겼습니다. 이제 유기화학, 물리약학, 분석학, 생약학 같은 화학 중심 과목을 깊이 다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산업약학 관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년치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을 보면 합격을 만드는 두 개의 축,
내 커리큘럼이 한국 시험과 얼마나 겹치는가 하는 출발선과 얼마나 일찍부터 충분히 준비했는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헤일리 약사님의 이제 사례가 큰 의미가 있는데 올해 이제 캐나다 응시자가 5명 중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한 이제 결코 유리하진 않은 나라였죠. 그럼에도 이제 오늘 참여하신 헤일리 약사님은 그 좁은 문을 고득점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2026년 응시자 전체 288명이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그 분포를 한번 보면 먼저 이제 70점 이하 구간에서 36명, 12.5%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채 그냥 시험장에 경험을 위해서 이제 가신 분들이고 응시했다는 것과 준비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71점에서 100점 사이에 무려 93명이 있습니다. 3명 중에서 1명꼴로 몰려 있고 앞 구간하고 합치면 응시자의 45% 가까이가 이 100점조차 넘기지 못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결코 공부를 안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왜 20점, 30점 정도가 부족했을까요? 방향이 틀렸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는데 시작이 너무 늦었거나 익숙한 몇 과목만 파고 나머지를 버렸다거나 생략학이라든가 생화학 같은 암기 과목을 이제 막판에 몰아쳤기 때문에 이런 걸 것 같아요. 노력하고도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든 이제 반드시 벗어나야 될 자리죠. 그 위에 101점에서 120점 사이, 119점까지죠. 이제 83명이 있는데 이 구간이 명암이 이제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부분 이제 110점대에서 합격선을 불과 몇 점 앞두고 미끄러졌는데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특정 효자 과목에서 몇 점만 더 챙겼거나 회독을 한 번만 더 돌렸다 보면 이제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 분들이죠.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이 거대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몇 점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0점 이상부터가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선을 넘긴 분들인데 참고로 올해 수석이 164점, 차석은 154점이었습니다. 이 상위 구간의 공통점들을 보면 명확한데 익숙한 과목에서 확실히 확보하고 어려운 과목은 이제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과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끝까지 규칙적으로 마무리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불합격자가 약 71%였는데 도저히 풀 수 없어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함정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함정, 그리고 두 번째가 노력은 했는데 방향과 기간이 어긋나서 절반에서 멈추었던 함정, 세 번째가 다 와서 마무리가 이제 부족해서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함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함정이 모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합격 전략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이제 제이킴 약사님 여기 이렇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10점대에서 미끄러진 분들 이런 분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마지막 몇 점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아까 1등이랑 차석분 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약간 그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매년 비슷했어요. 매년 항상 수석하시는 분들이 한 160점대, 뭐 차석하시는 분이 한 150점, 뭐 중후반대, 요 선을 언제나 좀 형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국에서 이 시험을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분들도 사실은 3, 40 문제는 언제나 못 푸는 문제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푸는 문제들이 언제나 좀 산업 약학 쪽에 좀 깔려 있어요. 요거는 그 헤일리 약사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좀 이렇게 네, 네.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이건 아는 건데 까먹었다라던가, 아, 디테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딱 말씀하신 건 30문제, 40문제 정도는 진짜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아, 이건 공부를 더 했어도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3, 40문제 부분을 뭐 자료로서 커버를 치면 되지 않냐, 준비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원래는 6년, 혹은 이제 피트 때는 4년이었고 6년제로 바뀌었죠. 6년 동안 공부를 했던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한국에서 약대를 다니면서. 근데 그걸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머리에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뭐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럼 사실상 6년 동안의 지식을 당연히 다 못 가져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희는 다 평범한 그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부분은 포기를 하고 사실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의 그 해외 약사님들, 서양 쪽 서구권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이 1교시랑 3교시 부분들이거든요. 약물 치료학이라든지 병태 생리학이라든지 생물 관련된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사실 몇 문제만 더 맞췄다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그러면은 사실 어, 그런 과목들을 더 공략한다면은 거기서 절대 틀리지 않는다면은 안정적으로 전 120점대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내용부터는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많은 약사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실 파트입니다. 2026년 약사 예비 시험 출제 문제들을 통해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 출제 범위는 어땠는지, 그리고 과목별 문제의 특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내년 약사 예비 시험에 대한 준비 방향성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교시부터 시험 3교시까지 교시별 주요 과목들에 대한 출제 문제들 제이킴 약사님이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출제 문제를 분석해 주셨고요. 이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2026년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들의 방향성, 그다음에 내용 전체에 대해서 제이킴 약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번 시험의 총평까지 한 번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문제들 보시느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선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와 등록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편집점이어서 말씀드리고 자, 총평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생약학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한 재작년까지겠네요. 재작년까지 한 120개 정도만, 참고로 생약학 교과서에 수록된 생약의 개수가 35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교과서가 처음에는 총론 부분이 있어요. 총론은 각각 개별의 그 생약을 공부할 때 다 통용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막 분류할 때라든지. 그래서 그 내용이랑 350개의 생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총론은 저희 방제, 한약 쪽을 제외하고 예비고사는 방제와 한약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총론 당연히 다 공부해야 되고 원래 항상 나왔었습니다. 한 세네 문제 정도 항상 나왔어요. 항상 요 350개를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한 120개에서 130개 사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언제나 그 안에서 작년부터 여기에 한 130개 정도가 추가되기 시작하더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예. 스멀스멀. 어? 뭔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네? 근데, 몇 개 남았죠? 이러면? 한 100개 남았죠? 예. 제가 흔히 말하는, 좀 아닌 말로 필요 없는 생약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꽤 많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쉽게 안 내주겠다, 이런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달라졌고, 요 과목, 뭐, 무난했고요. 물리학 쪽에서 연력학 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실 5문제 그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차라리 나은, 아까 들으셨다시피 그런 과목으로 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의학 분석학 쪽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량 부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량 부분을 버리고 여기도 정량 부분을 버리기에는 한 열대 문제 돼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분석학 쪽 정량은 강화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높은 확률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도 대부분의 해외 약사님의 경우 시험장에서 그런 계산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틀릴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 아까 보여드렸던 무난하게 나왔던 과목들에서 절대 틀리지 않을 준비요. 예. 아까 약물치료학 같은 문제들 보셨죠? 거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이 판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똑같은 1점이다. 계산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진땀 빼면서 한 문제 겨우 풀어내도 약물치료학에서 아까 뭐 4제 요법 이런 거 그냥 딸깍 골라서 푸는 1점과 똑같은 1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약물 행정, 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요것도 무난했습니다. 아주 무난했죠. 근데 품질 제조도 아직도 꽤 어, 무난한 한 10문제 나오면은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비율상 봤을 때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정도 빼고는 꽤 풀만한 그런 과목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제학, 요것도 기제를 암기만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약동학 계산 문제들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유기화학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좀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일 과목으로 언제나 20문제, 적게 나왔을 때는 한 15, 많이 나왔을 때는 2번처럼 한 25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단일 과목으로는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요건. 제가 웬만해서는 산업약학 과목들을 잘, 그러니까 빡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것만큼, 요 한 과목만큼은 빡세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나서 저와 가장 많이 튜터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과목입니다. 요 과목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 못 합니다. 이번에도. 하지만 7년 동안 5문제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의 두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이제 해외 약사들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이제 해외 약사들에게 왜 어려운지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약사 예비 시험 출제 과목의 70% 가까이가 해외 약대에서 학습하지 않는 과목들이라는 거죠. 뭐 이미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본 약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한국 약대 과목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과목도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약사 예비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이제 약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과목들이 많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시험 출제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이킴 약사님께서 다음 페이지부터 출제 과목을 분류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이킴 약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는 저희가 사실 교시별로 본 거고요. 저희가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보는 교시별 있죠.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나눠놨는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과목 성격별로 묶으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생명약학 제가 잡고 생명, 산업, 임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생명하면은 이런 약간 생물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 양리학, 병태생리학, 예방약학, 그리고 미생물 학이랑 면역학, 그다음 생화학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산업약학이라고 하면 약간 화학스러운 것들 있죠. 공정 연결돼 있고 뭐 유기화학, 합성화학, 의학화학, 물리약학, 뭐 약지학, 분석학, 생략학 이런 것들. 그리고 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과목들을 기초 과목들을 융합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약물 치료학, 그죠? 약국이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국 실무 실습까지요. 약물 행정, 이건 이제 공직 같은 데 나가실 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보험 시스템, 약가 시스템 이런 거 알아야 되고, 품질 제조, 저희가 그 공장에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서류 같은 걸 다룰 때 알아야 되는 규정들, 예, 그런 것들 혹은 절차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씩 보면은 뭐 이런 과목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패솔로지죠. 그다음 양리학은 약의 뭐죠? MOA를 그 약 기전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어, 그 예방약학 같은 경우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뭔가 예방하면은 이뮤놀로지 느낌이 나서 면역학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방약학은요, 톡시콜로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모든 독성 물질들, 뭐 성면이라든지 어떤 뭐 그 중금속이라든지, 그죠? 독풀도 포함이 되겠죠. 아까 생약 중에서도 독풀 같은 것도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과량의 약을 먹으면 중독될 수 있죠. 약물 치료학에 있었던 약들도 여기에 다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뭐 독버섯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독성 물질들이 다 약간 맥락 없이 한 과목 안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량이 이것 되게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예방약학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다.
미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올로지죠. 이뮤놀로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케미스트리 이거는 뭐죠? 우리 몸 안의 회로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이제 대사생화학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한 70% 정도 양을 차지하는데 약 30% 정도는 구조생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바이오케미스트리인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 이거의 애초부터 대사생화학에서부터 합성된 그런 체내 물질들이겠죠. 거기서 와서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유전생화학, 제네릭 바이오케미스트리 해가지고 그 DNA나 RNA를 합성하는 그 과정들 공부하게 되거든요. 혹은 DNA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수선하는가, 어떻게 그 리페어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과목들일 것 같아서요. 이제 서구권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산업약학 쪽에서는 이제 유기화학, 올고죠, 올고. 악명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약대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악명이 얼마나 높은지 서구권에서. 그래서 그 올고를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올고를 바탕으로 합성학,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최종 구조를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원래는. 그 의학화학 같은 경우는 그 최종 구조를 어떻게 조금 바꿨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생리 활성이 보통 해외 약사님들이 SAR라고 하시더라고요. SAR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고 해가지고 구조랑 우리 몸 안에서의 생리 활성의 관계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할지, 일정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 구조를 합성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과목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유기화학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약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고체, 기체, 액체죠. 그죠? 이거를 고체와 액체와 기체 입장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 기체라면은 뿌리는 파스 같은 것도 다 기체 약물이죠. 그리고 액체라면은 먹는 물약 같은 것들. 그죠? 고체라면은 우리가 대부분 먹는 약들이 다 고체잖아요. 태블렛이라고 부르는 캡슐, 태블렛 이런 것들. 혹은 고체와 액체를 섞었다면 서스펜션 제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좀 원론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거고요. 약제약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약을 만들면 될까? 기제들. 그래서 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몸 안에 전달이 잘 된다라는 결론이 물리약학에서 나면은 약작에서는 그거를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부영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공정을 이용할 것인가, 그 원래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컴파운딩 말씀드렸죠. 분석학 같은 경우는 어널리틱, 케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유기화학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들을 합성했습니다. 네, 합성화학이랑 유기화학에서 그 물질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분석학이거든요. 말 그대로 분석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성 파트, 그런 어떤 기계들의 원리랑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정성 파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뭐 pH를 계산한다든지 농도가 몇 해서 precipitation, 이제 석출되는지 보는 그런 어떤 정량적인 계산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생략학 말씀드렸죠. 그냥 싹 다 암기입니다. 잘 암기합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화학적 그 색깔이 강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임상 응용해가지고 약물 치료학 설명 안 드릴게요. 다시 약국 실물 실습 설명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도 설명 다시 안 드리고 품질 제조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나면은 약을 어떤 제품으로서 제조를 하고 나면은 그 약의 품질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를 관리하는 그 파트 하나, 그리고 나서 품질을 관리하는 파트 하나. 네, 품질 관리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두 과목이에요. 두 파트입니다. 제조 관리, 품질 관리. 그래서 그 두 과목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임상 응용 약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류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해외 약사님들께서 내가 약학을 내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죠. 내가 유학한 혹은 해외 그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내 나라가 맞겠네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과목이랑 매칭이 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응시자의 주축을 이루는 이제 주요 한 국가죠. 미국, 영국, 호주, 헝가리, 일본 약대의 주요 커리큘럼 과목들하고 약사 예비시험 출제 과목을 비교해 보면서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제이킴 약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네, 미국 약대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뭐, 이제 간단하게, 시간대,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약대 같은 경우는 저도 잠깐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자퇴를 하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한국 약대로. 저도 이제 어떤 거에 집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계속 임상이죠. 1, 2학년 혹은 저학년 때는 기초 과목들을 살짝 이제 찍어서 맛보는 정도만 공부를 하고 고학년 올라가서는 패솔로지, 병태생리학을 알고 거기에 뭘 처방해야 되는지 알고 프리스크립션.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사가 일정 범위를 처방을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임상 쪽에 집중해서 막 공부를 하죠. 아마 그분들께는 되게 이쪽 과목들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학년 때만 살짝 찍어서 맛보고 나서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런 아까 산업약학 쪽,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에만 특화된 그런 응용약학 있죠. 뭐 품질 제조라든지 아니면은 약무행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약물치료학이랑 양리학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병태생약 같은 것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산업약학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영국 약대입니다. 이 영국 약대 출신 분들께서는 약품 생화학, 약품 미생물, 그다음 면역학, 약물 치료학이 비교적 좀 친숙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체 분자와 대사 과정, 분자 생물학, 면역학의 기본 원리 같은 핵심 학문은 사실상 이제 국제 표준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친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교육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국 약대 같은 경우는 이 기초 과학을 질병과 약물 치료에 좀 통합적으로 임상적인 맥락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이나 어떤 질병군을 공부할 때 거의 관련된 과목들을 우르르 좀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방식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이랑 혹은 시험을 좀 보는 방식이랑 많이 친숙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중요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과목이라도 그 과목에 어떤 공부했던 분야라도 그 과목을 하나의 문제로서 뚝 떼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그 내용이었나? 이렇게 해서 못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문제를 푸는 방식까지도 채우는 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미국 약사님들처럼 친숙하지 않았던 그런 약물 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아까 산업약학 쪽 과목들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호주 약대입니다. 네, 호주 약대 같은 경우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약품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양리학, 인체 병태 생리학, 약물 치료학, 그리고 약물 행정까지 유사성이 높은 편입니다. 네. 약무행정은 좀 아니겠네요. 약무행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특화돼서 다시 공부하셔야죠. 이 세포와 대사, 유전, 면역처럼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전체가 사례 기반 학습으로 좀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 항상 제가 강조드린 좀 그 서구권 약대들의 어떤 특징들이죠. 특정 환자 케이스를 놓고 병태 생리, 양리, 작용, 치료 계획, 환자 상담까지 통합해서 공부를 하는 반면 한국 시험은 병태 생리학, 어떤 양리학, 약물 치료학을 딱딱딱 끊어놓고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묻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부족했던 아까 산업약학 부분들을 잘 채워야 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연도에 좀 새로 추가된 헝가리 약대 부분인데요. 어, 예상 외로 유럽 쪽이지만 방금 봤던 이제 미국이랑 영국, 호주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임상 중심으로 재편된 이 나라들과 달리 헝가리는 화학과 실험을 깊이 다루는
좀 더 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3년 내내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이유가 보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생명약학은 당연히 친숙하겠고요. 정식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독성학, 아까 예방약학, 뭔가 느껴지시죠? 다른 이제 국가 출신들의 분들은 출신 분들의 해외 약사님들 같은 경우는 독성학 부분을 한 번쯤 들어만 봤고 예방약학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약학 쪽에서 더 그 강점이 드러나게 되죠. 음, 그래서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든지 피지컬 케미스트리 물리약학이죠. 파르마스티컬 테크놀로지, 뭐 어널리틱 케미스트리 분석약학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깊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괴리감이 덜 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유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약대 부분인데요. 뭐 일본 약대는 그냥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일본에서 보는 일본 약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과목 구성도 되게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깊게 물어보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 산업약학 쪽으로. 뭐 당연히 약물 치료학 같은 것들은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죠. 뭐에 비해서 준비를 시작한 기간에 비해서. 보통 3월 이쯤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럼 준비한 기간이 해봤자 3, 4개월 남짓이죠. 그런데도 그 정도 합격률이면 사실 되게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그 예비고사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나라 고유 과목들 같은 거, 약물행정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약사 예비 시험이 이제 해외 약사들에게 어려운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바로 정확한 시험 정보하고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이제 매년 시험 전에 국시원이 발표하는 이제 정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간단하게 요약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또 찾아봐도 대부분 학원들이 한정된 정보 속에서 이제 올려놓은 것뿐이고, 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여러 군데가 있던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대부분 다 서로 정보만 원할 뿐이지,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시중에 있는 이제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약사 국가고시용 또는 이제 한국 약대 과목이 이제 일반 원론적인 그냥 원서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약사 예비 시험도 기출 문제도 유포가 금지돼 있고 약사 국가고시 자료도 상당 부분이 블랭크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해외 약사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국내 학원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고 독학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결국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국내 학원이 이제 파맥스를 포함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근데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게 가장 뭐 당연히 이제 합격을 또 하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최고의 학원 선택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고를 때 보통 두 가지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숫자라는 게 첫 번째는 그 학원의 합격자 점유율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번 해 뭐 전체 응시생들 중에서 전체 합격자 중에서 그 학원 출신이 몇 명이었나, 몇 퍼센트였나 이런 걸 보여주는 숫자일 거고요. 두 번째가 그 학원 수강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느냐. 이제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죠. 근데 이제 내가 합격할 가능성을 보려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지표인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합격자 점유율이라는 거는 이제 착시가 있죠. 어떤 학원이 전체 합격자 중에 3분의 2가 본인들의 이제 학원 수강생이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원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총 수강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분모가 없는 숫자라는 게 개인의 합격 가능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제 파맥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보다 결과의 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약사 예비 시험에서는 파맥스 수강생 대비 전체 수강생, 시험 본 응시한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20% 정도였고, 작년에는 전체 평균 합격률이 15.5%였죠. 그리고 그거보다 상회했고,
이번 연도 시험에서도 이제 수강생 중에서 약 30%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또 이제 2024년에는 전체 수석, 그리고 작년에는 전체 차석이 저희 파맥스 수강생이었고, 이제 그 159점으로 차석했죠. 게다가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파맥스 수강생 중에서 70% 가까이가 해외에 거주하는 풀타임 약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합격했고, 또 이제 국내 학원 등록 비용 중에서 부담이 가장 적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죠. 그래서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합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킴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그 금액 부분은 항상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결제하실 때 목돈이 나가는 건 맞지만 준비 기간을 대부분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 생각하시면은 성인학원 기준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2로 나누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점유율 이 부분인데 그쵸. 저 단어를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어느 학원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러니까 합격률을 또 공개하면서 점유율을 말하는 경우는 봤어도 점유율만 말하면서 말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아까 강조하신 장점 중 하나가 사실 저희 학원은 원격으로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 일하거나 아니면은 준비하는 시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형성된다는 거는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방어된다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양도 한 3분의 1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타 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컴팩트하고 되게 가성비 있다로 저도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일리 약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헤일리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약사 예비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원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맥스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 선택할 때 캐나다에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온라인 강의가 되는 걸 위주로 일단 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언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강의 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제대로 전체 내용이 뭔지 파악도 못하고 들어갈 것 같고 차라리 조금 뭐지 강의 양은 적더라도 그걸 여러 번 돌려가지고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파맥스를 고르게 됐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격률을 이제 저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이제 다른 학원 같으면 점유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정확히 그래서 수강생 중 몇 퍼센트가 합격했는지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학습률도 괜찮고 또 강의 같은 것도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을 정도의 양인 파맥스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그럼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5년 정도, 약 5년 정도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해외 약사님들 지켜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느껴봤던 그 부분이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너무 늦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일과 병행하는 이제 풀타임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을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실제로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 시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시험을 1년 앞둔 지금 시점이죠.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작하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연말쯤, 특히 이제 호주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이 끝나는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그때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3그룹이 보통 이제 일본 약사들이 있겠죠. 3, 4개월 남겨놓고 2, 3월 달에 시작하는 분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연말에 시작하는 두 번째 그룹이 사실은 매년 보면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7개월 정도, 7, 8개월, 뭐 이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7개월이면 약 30주. 출제 과목은 17개에서 18개, 그중에서 70%가 생소함. 이런 이제 전체 과목을 한 번씩 풀는 것도 한 과목당 2주도 안 된다는 거죠. 제이킴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타임라인은 저희가 다해 연도 운영을 하면서 약간 굳어진 타임라인이거든요.
사실 사람 능력별로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이제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평균을 항상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전체 그룹이 있으면은 특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설정할 때는 평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개개인의 능력별로 누군가는 나는 하루에 한 12시간, 10시간씩 막 공부할 수 있고, 예, 여기 계신 헤일리 약사님 같은 분들이죠. 누군가는 난 하루에 8시간 혹은 6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후자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를 막 다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면은, 예, 그런 분들이면은 사실 한 7개월 정도 괜찮다고는 말씀드려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약사님들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죠. 나이 많은 분들은 30대 후반도 있습니다. 40대도 계세요. 머리가 많이 굳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당시에 그 총명함은 사라진 상태고 그 뭐랄까요? 되게 그 전투적인 그 모습은 사라진 상태죠. 대부분 분들은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혹은 일하는 분들은 3시간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합니다. 7개월은. 사실 그리고 요 타임라인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마침 요 타임라인대로 공부해 주시는 헤일 약사님이 여기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직접 그 당사자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공부 시작 시점이랑 즉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느낌으로 공부했고 딱 언제부터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딱 공부를 해서 몇 회독을 돌렸는지 정도를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작년 8월에 학원을 처음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일을 이제 풀타임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고, 한국에 들어오고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일단 제가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내가 좀 부족하고 캐나다에서 배웠던 건 다른지 파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그 파악한 거 배경으로 공부 이제 타임라인을 따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확실히 1회독, 2회독까지는 진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회독 하는데 제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거의 1월 다 돼가지고 이제 1월 초 이쯤에서 이제 1회독이 끝났던 것 같고, 이 1회독은 이제 노트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추가한 필기라던가 이런 거 다 정리하는데 그 정도 걸렸고, 2회독도 꽤나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1회독 이후에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2회독도 한 2달 정도 걸려가지고 2회독 끝나니까 거의 벌써 3월이었어요. 3월이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3회독부터는 조금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은 어느 과목에 있었지 이 정도로 파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회독은 또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서, 3회독, 아니,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회독도. 그래서 3회독은 끝나니까 거의 이제 5월 가까이 됐었고, 이때부터는, 다시 또 그냥 똑같이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4회독, 5회독, 6회독은 그래도 나름 수월했어요. 앞에서 이미 다 정리가 끝내져 있었고, 이젠 정리된 내용을 외우기만 하면 됐었어가지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금, 내가 뭘 아는구나,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를 느꼈던 시점이 4회독 이후에서부터, 4회독 이후에서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사회독은 한 달 정도 더 돌려서 5월쯤 됐고, 뭐 5회독은 2주 만에, 그리고 6회독은 거의 열흘? 이 정도 만에 끝내가지고, 총 6회독 정도를 전체 과목은 돌렸던 것 같고, 이제 초반에 막 데일리 과목 이런 거 언급해 주셨는데, 데일리 과목으로 제가 가져왔던 합성학이라던가, 합성학, 생화학, 그리고 생약학 같은 거는 진짜 10번도 넘게 돌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딱 준비해서 들어간 게 이제 6월 28일인데, 그때 되니까 한 6회독 정도 완벽하게 돌린 상태고, 뭐 데일 과목 그보다 더 많이 돌린 상태고 해가지고, 조금 그때는 그래도 내가 어느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문제 내가 풀 수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뷰 같은데 그 1회독이랑 이거 항상 제가 OT 할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많이 그만두는 부분이다. 2회독에서 그 3회독 넘어가는 시기에 그 어떤 절망감?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그거를
어떻게 좀 꾹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실제 들으셨죠? 네. 솔직히 1회도 끝나고는 제가 이걸 엄청 오래, 시간이 진짜 진짜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2번 돌리고 3번 돌린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1회독, 2회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회독까, 그리고 심지어 2회독조차도, 내가 2번이나 이걸 돌렸는데도 남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고, 3회독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남는 게 있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아, 이런 문제는 어느 과목에 속한다, 이 정도였고, 눈에 확실히 들어온 건 이제 4회독 정도에서부터였던 것 같고, 그 네.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회독 이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죠? 제가 10월부터 한 3월, 4월까지는 10시간씩 매일, 그, 10시간씩 매일 했고, 그리고 5월, 6월 이때는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했고,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다 빼고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그 정도고, 책상에는 그냥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공부했을 때조차도 한 3회독까지가 남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 많이 그만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회독, 5회독까지 밀어붙여서 완료하시면은 어, 뚫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6회독 정도 돌리고 들어가신 거는 사실 아마 마음의 안정 기준인 것 같은데 아마 4회독부터 들어가셨어도 합격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 게 사실 합격 점수가 거의 한 15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점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4회독해서 5회독 그 사이부터는 합격권에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회독 기준이 단순히 봤다 이게 아니라 방금 헤일리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뭐 10시간 그죠? 이렇게 하신 혹은 내가 그거보다 공부를 좀 덜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당연히 기간도 더 넓게 잡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사 예비 시험이 어려운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그 학습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어디까지 이 예비 시험을 위해서 과목별로 공부해야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많은 약사님들이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저희 그 제이킴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학문 연구가 아니라 시험 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과감히 이건 여기까지 끊고 넘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로라도 넘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현명함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절한 선을 스스로가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거를 스스로 딱 정할 수가 없겠죠. 경험도 없는데 또 여기서 이제 시험의 본질을 좀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 예비 시험은 절대평가, 그래서 12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만점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이 합격선, 컷오프를 넘긴다. 이게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이킴 약사님, 여기서 이제 과목별로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상담할 때라든가 이제 많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과목에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멈춰야 될지 그 선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어떠한 개념을 되게 막 1시간, 2시간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지점 그런 개념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개념 한두 개가 시험에 나올 확률도 낮고 나오더라도 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 방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순으로 공부하는 게 더 맞아요. 난 이해는 못하겠어.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 요게 최우선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사실 헨리 학생께 여쭤보고 싶은데 헨리 학생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해소하고 넘어갔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나요? 저한테 그 몇 번 물어보셨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거 암기해야 될까 말까요? 라고. 네, 하다 보면 제 초반에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솔직히 6년짜리 분량을 1년 안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들이 확실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저도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될 거다 이제 강박 때문에 막 더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다 이제 제가 시험까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드는 거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이제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봤자 끼키야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에 오히려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과목을 가지고 가면 더 쉽게 많이 수월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보다는 다회독이다. 예, 요 아마 요 말에 많이 동의하실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해당 내용의 마지막 장표에서 말씀드린 건데, 진짜 공부를 많이 열심히 안 하시거든요. 단편적으로 사실 생략학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 모두 각 나라에서 약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지능적인 어떤 그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미 다 통과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노력의 차이인 건데, 아까 뭐 120, 130, 뭐 100개, 98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100 몇 개 되는 그것조차도 다 암기를 안 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노력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음. 여기 헤일리 약사님도 아마 들으시면 동의하실 텐데 처음에는 이거 양 너무 많다 이거 언제 외우지 하는데 아까 10회도 막 진짜 그 데일리 과목들을 막 거의 10회도 이상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지경까지 이르르면은 거의 약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지 않나요? 해당 단어들이 그러니까 생략하게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이거면 이거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은 그러면은 거의 뭐 무조건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지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 계신 약사님처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불합격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역대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전략 그리고 방법 토대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합격 전략 그 첫 번째가 과목의 생소함을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출제 과목의 70% 가까이가 낯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낯선 이 이것들이 생각하기에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과목을 친숙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이미 가진 지식의 그대로 통과하는 과목, 이제 양리학이나 병태생리학 같은 거죠. 생명약학 쪽. 그리고 둘째는 이름은 익숙한데 한국식 기준을 좀 더 씌워야 된다. 이런 과목. 이제 그다음에 셋째는 생약학, 유기약학, 그다음에 뭐 예방약학처럼 정말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산업약학 쪽이죠. 그래서 앞서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약사님들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이 세 번째 갈래였는데 결국은 이제 익숙한 과목은 빠르게 점수를 바꾸고 아낀 시간을 새로 쌓아야 된다. 이런 산업약학에 집중한다. 이런 것이 전략의 핵심이죠. 제이킴 약사님이 이 세 갈래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 갈래에서 어떤 과목부터 손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준은 그냥 사실 출신 국가가 어디 약사님지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좀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공부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리큘럼에도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친숙하지 않은 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위에 보시다시피 유기화, 뭐 물리약학, 예방약학, 독성학 요런 과목들이 접해본 적 없는 과목들. 먼저 우리 공부할 때도 원래 저는 항상 심장 마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이 놀래요. 공부를 바로 확 시작해 버리면은. 예. 그래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연습부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런 약간 새로 쌓아야 하는 과목들을 먼저 한번 돌려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가 뒤로 갈수록 암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시험까지는 1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 필요한 과목부터 확 다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래 버리면은 생각보다 뒤로 갔을 때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항상 새로 쌓여야 하는 과목부터 살짝 하고 뒤로 갈수록 생물 과목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처음 공부했던 유기화학 이제 요런 순서로 저희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보면 성격별로는 당연히 그냥 원래 공부하셨던 원래 잘 하시는 서구권 학생들이 가장 잘 하시는 그런 과목들은 다 맞아야 됩니다. 가장 틀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박적으로 암기하고 데려가야 되는 게 요 과목들이고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그 단계를 낮춰서 그리고 새로 쌓는 과목들을 조금 더 공부를 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뭔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다 맞춰야겠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쪽이 좋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지 강박을 내려놓으라는 게 뭐 이렇게 과목 자체를 던지다시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딱 여기 헤일리 약사님이 그 비율대로 딱 맞춰 주셨는데 1교시, 3교시를 내가 한 8, 90%를 가져가겠다. 1교시, 3교시를 하면은 1교시가 대부분 좀 교시랑 그 아까 성격별로 나눠 놓은 게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 생명약학 부분들, 3교시가 임상약학 부분들. 그래서 그게 한 8, 90% 맞추고 산업약학 쪽에서 한 반타작 정도 하면은 딱 지금 헤일리 약사님께서 맞으신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예. 이걸 헤일리 약사님이 증명해 주셔서 전 너무 기뻤어요. 사실 이번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올해 초부터 항상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항상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합격 전략 두 번째, 제 적정 공부량을 설정하는 전략지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앞서 이제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절대평가니까 이제 120문제만 넘자 이걸 목표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무엇이 핵심이고 어떤 과목이 핵심이고 어떤 과목은 버려도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뒷받침 받고 그다음에 어떤 학원을 통해서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조언을 좀 받아야겠죠. 기이킴 약사님 뭐 이제 앞에 슬라이드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어떻게 다르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 과목 안에서 취할 것, 버릴 것 이런 것들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사실 앞서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이번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1교시, 3교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뭔가 생명 관련된 과목이다. 그러면은 그냥 다 맞는다는 각오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네. 각오로 공부하셨을 때 90%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산업약학 쪽 과목들을 공부했을 때는 내가 한 7, 80% 정도만 맞겠다 하셨을 때 보통 반타작 정도가 나와요. 그 이유가 보통 한 3, 40% 정도 맞게끔 공부가 되면은 나머지 한 5, 60%도 오지선다잖아요. 저희가 가만두지 않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수치상에서도 한 5분의 1은 맞아요. 그랬을 때 반타작 정도가 나오니까 그 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 세 번째, 이제 규칙적인 학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앞서서 이제 헤일리 약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제이킴 약사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데일리로, 지금 헤일리 약사님도 데일리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정보도 부족하고 나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데일리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학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작년 또는 금년 시험에 불합격하셔서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려는 그래도 일종의 유경험자죠.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끝까지 유지한다. 이거 정말 어렵죠. 제이킴 약사님 이렇게 데일리 과목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 밀려올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루도 빠짐없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매일 공부를 안 하면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수능 같은 걸 준비를 해도 공부를 하루 안 하면은 그 하루 공부 안 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목들, 이게 이 시험 공부 자체가 되게 휘발성이 높습니다. 하루 공부 안 하면 후퇴를 해요, 후퇴를. 음. 그래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해도 그 날에 데일리 과목 정도만큼은 공부하고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그냥 생으로 날리면 안 돼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면은 내 진도 밀리고 진도 밀린 만큼 우울해지고 그럼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길어지고 결국에는 뭐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쭉 시험까지. 그러면 당연히 붙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 멘탈이 나갔을 때는 사실 이 부분 헤일리 약사님도 많이 공부하기 힘드셨을 때 튜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죠? 네, 공부하다 이제 모르는 거 생기거나 이럴 때 튜터링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 질문들 모아가지고 담당 과목 강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해주시지만 그 외에도 이제 과목에 대한 어떤 팁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런 합격에 이제 공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꼭 과목 관련해서만 튜터링을 신청해 주셔도 되지만, 예, 그러지 않고 그냥 신청하고 저 멘탈 나갈 것 같습니다. 요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종종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멘탈, 왜냐면 이게 시험이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이에요. 예. 뭐 많아봤자 재수 혹은 대부분 처음.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창구를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동기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창구를 튜터링 시스템이란 걸로 열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는 분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합격 전략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런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에 세 전략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시간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죠. 산업약학을 처음부터 쌓는 것도 취하고 버릴 것을 가리는 것, 뭐 아니면 암기 과목 매일 반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시간 없으면 뭐 그냥 단순한 종이 위의 계획 그냥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단 하나인데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 합격률, 출제 범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몫이 아니고 이제 오늘 당장 누구나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작 시점인 거죠. 가장 확실하게 합격하기에 가까워지는 길이 거창한 비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예를 들면 7월 말 8월 이제 벌써 8월이에요 이제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킴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도, 이거는 헨리 학생도 말씀해 주신 건데, 10월부터 시작 제대로 했다고? 난 10월부터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어, 그 기간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도 되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수능 준비하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그 일침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쏟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오늘 공부 시작해야지. 내일부터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하겠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의 공부를 위한 또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하루에 또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올려서 가다가 또 이제 10월, 11월에 달았을 때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또 12시간씩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기간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그 준비를 쭉 시험 날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네. 헤일리 약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딱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마음을 먹고 진짜 제대로 공부 시작할 때까지 또 그 시간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전 이때가 딱 그 이제 일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이제 한국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었던 거고 또 항상 계획대로는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 뭐지? 공부 일정이란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마음적인 이제 여유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회독을 한 번이라도 더 돌리고 들어가는 게 그 시험장 딱 들어갈 때 그래도 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엄청 큰 도움을 줘가지고 일찍 시작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한 번만 더 강조하면은 아까 회독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로 갈수록 회독이 진짜 빨라집니다. 아까 쓱 넘어갔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5회독 때 2주 걸리셨고 마지막 회독 때 아마 10일 걸린 걸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6회독은 또 한 번 더 돌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2주, 10일 그 사이에 그 한 회독 한 회독이 약간 합격 그 확률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언제 시작하냐가 그게 참 아쉬워요. 그게 마지막이 될수록.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의 마지막 순서로 파맥스의 2027년 약사 예비 시험 대비 합격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약사 예비 시험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파맥스의 해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맥스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제 서비스를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로 엮는 이제 4단계 통합 솔루션이다. 이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라인 전용 강의로 합격에 필요한 지식의 기초를 탄탄히 쌓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연결해서 두 번째, 파맥스만 갖고 있는 유일한 1대1 온라인 과목별 튜터링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완성하죠. 세 번째, 또 1번과 2번에 이어서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끝까지 꾸준히 이어가도록 저희가 잡아드리고, 네 번째, 또 1대1 멘토링까지 오늘 이제 이야기 같이 하고 있는 제이킴 약사님을 통해서 1대1 멘토링 이런 부분들까지 개인별 맞춤 전략도 세우고 수험 생활 전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솔루션이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놓은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면 비로소 확실하고 효율적인 합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저희는 말하고 있고요. 그럼 이 통합 솔루션 첫 번째 단계,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되는 이제 온라인 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파맥스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파맥스 온라인 강의의 핵심 철학을 보면 바로 이제 지금 이전에 앞서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파맥스에서는 시험 과목을 학문적으로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모든 이론을 빠짐없이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오늘 헤일리 약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 이제 그 파맥스의 온라인 렉처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는 출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약사 예비 시험과 국가고시 기출, 출제 문제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정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컨텐츠의 질을 보면 양보다 질을 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만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강의 양을 높이고 자료도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강의와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습의 양을 보면은 필요 없는 이론 뭐 이런 것들 과감히 덜어내고 저희 파맥스의 가장 특징인데 전체 17개에서 18개 강의의 규모는 약 320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일리 약사님이 6회독, 7회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셨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접근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근성. 그래서 뭐 이제 언제든지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어디에서나 이제 어떤 모든 디바이스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약사님들도 점심시간에도 밤에 집에 퇴근하고 갈 때도 모바일로 들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킴 약사님, 여기 이제 파맥스의 메인 튜터로 계시는 제이킴 약사님께서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다른 어떤 학원의 강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강점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특징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현강 위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면 다 좋지만 시간 제약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미국 출신 약사님이에요. 미국 출신 약사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물 치료 같은 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쓱 자료만 보고 내가 아냐 모르냐 이런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선택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또 시간이 없어서 합성학 같은 것들, 의학과 같은 것도 내가 선택과 집중에 좀 덜어내고 가겠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본인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 외에는 당연히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료 양으로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 장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은이 약사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그 이번 시험 때문에 저희 파맥스의 온라인 강의 렉처를 공부하셨는데 직접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제 파맥스의 이제 출제 가능성 중심의 강의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온라인 강의라서 한국에 있지 않아도 시차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그 제가 알아서 계획을 짜서 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완전 정반대라 오전에 진행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전혀 들을 수 없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파맥스 같은 건 이미 다 녹화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시간 조절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이제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다 커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도 파맥스에서 제공된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점은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 컨텐츠의 질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맥스 온라인 강의, 이제 렉처에 대해서 가장 큰 차별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획기적으로 줄인 저희 파맥스의 강의 분량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해외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강의가 너무 작다.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지 못한 채 강의가 너무 적은데 저걸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냐? 그러면 그만큼 수업 자료도 작을 텐데 이게 다 될 수 있느냐? 이제 어떤 다른 특정 학원에서는 강의를 무조건 많이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자료도 몇 천 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가장 좋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유해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한테 이제 영어 단어를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사전을 통째로 외우라.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 정해진 기간이 저희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제 공부할까? 그래서 과도한 강의가 오히려 처음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도 낮은 부분 이런 것들에 이제 시간을 뺏겨서 정작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을 제대로 놓치게 잡을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맥스는 이제 저희가 철학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효율을 걷어내고 출제 가능성 높은 핵심에만 집중해서 분량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이킴 약사님이 강의하시는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 합성화 기초죠. 근데 유기화학이 이제 저희는 24강밖에 안 됩니다. 24강만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커버하는데 특정 학원을 저희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건데 특정 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100강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성화 기초가. 근데 이게 과연 뭐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이킴 약사님 그 이렇게 강의 분량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출제 범위를 다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궁금한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세요. 자꾸 이제 저희가 좀 양이 작다, 적다 얘기해서 뭔가 진짜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모든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다. 저희 양이 상대적으로는 되게 작은 게 맞거든요. 근데 절대 작지 않아요. 요거는 일단 제가 말씀 다 드리고 헬리엑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 부분,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공교육에서 몸을 담고 있는 해당 과목을 나름 잘 예,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전공한 약사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절대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좀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평생 이쪽 학계의 밥을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쪽을 쭉 전공하고 있는 PhD 캔디데이트로서 그거는 좀 장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거는 문제거리가 되겠다 싶은 것들만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화학 맥머리 혹시 펼쳐보신 분들 뭐 유기화학 교과서 많습니다. 클라이덴도 있고 스미스도 있고 맥머리도 있고 이런데 보통 맥머리랑 스미스가 많이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들에서. 그거 펼쳐보시면은 그 첫 번째 장부터 끝장까지 강의 다 찍어 놓으면은 당연히 저도 한 100강, 200강 뽑아낼 수 있죠. 있는데 어, 도, 그 과목만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비고사를.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예. 유기화를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그걸 충분하다는 거는 예, 다른 이제 나름의 그 설티파이드 된 그런 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까 생각합니다. 아까 원래 그 질문하는 걸 돌아가서 헨리 약사님 그 양이 적던가요? 아니요, 양이 전혀 적진 않았어요. 처음에 오히려 강의 들을 때는 이걸 다 듣고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 절대적인 양이 이제 말씀한 상대적으로는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양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저도 엄청 열심히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그 학원에서 준 그 적다고 생각하는 그 자료로도 100%다 암기하고 가진 못했을 만큼 절대 강의의 그 내용이 작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이 적지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 되는 거지 그 양이 다 못 보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될 만큼 양이 많습니다. 다만 아주 열심히 한다면은 다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이제 약사 예비시험 학원이 총 3개가 있는데 각 학원들이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을 한번 보면은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한 바퀴 도는데 1200강, 또 어떤 곳은 한 바퀴 원 사이클 도는데 128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파맥스는 한 바퀴 한 사이클 도는데 320강, 다른 학원의 이제 4분의 1 수준이죠. 이 숫자가 회독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바퀴에 1200강이 걸린다고 하면 그 방대한 양을 한 번 완강한 것만으로 이제 거의, 이제 그 다음날이 시험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뭐, 그렇게 방대한 양을 한 번 완강하는데 수험 기간 대부분을 다 써버리게 되면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과 병행하시는 이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약사님들은 더 불가능해지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복 학습을 할 시간이 구조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맥스는 320강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두세 번 같은 내용을 2회독, 3회독 반복 회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컴팩트함을 두고 이제 내용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덜어낸 것이 합격과 무관하게 이런 무관한 군더더기고 알맹이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1대1 튜터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파맥스에서만은 제공하는 개인 맞춤 솔루션입니다. 이 핵심이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파맥스의 튜터분들은 지금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한국 약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이 해외 약대를 졸업하신 해외 약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저희 파맥스 튜터들 중에서.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제 약사 예비시험 약사 국가고시까지 다 끝내시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 중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비 시험을 합격했던 경험, 검증된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같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식의 격차도 메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전략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킴 약사님이 여기서 이제 약사님도 지금 이제 파맥스의 메인 튜터로서 1대1 튜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이제 저희가 일주일 스케줄을 이제 이때 가능하다는 거를 공지를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분들께서 혹은 이게 해외 학생들께서 필요하실 때 신청을 주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1시간 정도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자유롭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 공부를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정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저희가 막 그거는 알아서 이렇게 막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럴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일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파맥스의 1대1 튜터링을 많이 하셨는데 튜터링 하시면서 이제 어떤 도움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 떤 부분들이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일단 튜터링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 같은 거 모아서 담당 강사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솔직히 공 이제 준비하면서 멘탈이 엄청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도움을 주시고 또 같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근처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강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프로그램이 밀착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1대1 온라인 튜터링으로 이제 보완을 했다, 이러면 그 학습을 끝까지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혼자 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밀착 관리가 바로 그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이제 신규 등록생, 이렇게 해외 약사님이 신규로 등록을 하시면, 먼저 오늘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제이킴 약사님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 소개하면서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전략들도 같이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어떤 횟수 제한이나 조건 없이 언제나 이제 공부 방법, 멘탈 관리, 뭐 발생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밀착 관리의 핵심이 사실 그룹 스터디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룹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작했는데 뭐 이제 생화학이나 생략학, 합성학, 기초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일리 과목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외워야 될 과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외운 만큼 정직하게 점수가 되는 과목들이죠.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과목들인데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혼자서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주셨던 이제 헤일리 약사님처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스터디가 이제 바로 이런 암기 과목의 매일 루틴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여기 지금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암기하고 서로 문제 출제하고 풀이하고 채점하고 단톡방 인증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이제 뭐 뻔한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룹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한 자료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2회 이상 뭐 이제 제대로 진행을 못 하시면 강퇴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제 그룹 스터디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헤일리 약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헤일리 약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룹 스터디를 참여하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헤일리 약사님이 이제 이런 생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과목들 데일리 과목들 암기하시고 공부하시는데 그룹 스터디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그룹 스터디가 일단 루틴 형성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그 제이킨 강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데일리 과목들은 하루라도 안 보면 되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강제성을 줘서 팀원들이랑 반드시 매일매일 오늘 외운 걸 인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에 진짜 10분, 1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데일리 과목을 보고 암기하고 그 기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외에 파맥스가 이제 다른 학원들하고 가장 크게 구분짓는 어떤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파맥스의 교육 전문성이
한두 명의 이제 아주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맥스는 이제 전 과목을 8명의 튜터가 나누어 책임지는 분업 구조로 운영되고요. 과목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튜터 내부는 국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약학 지식, 뭐 산업약학 같은 것들이죠. 주로 이런 것들의 정통성이 필요한 과목의 기본기를 잡아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일본 약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약사 예비시험, 약사 국가고시를 모두 다 고득점으로, 엄청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경험과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수험생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실전 노하우를 따로 전수합니다. 그래서 파맥스는 이제 파맥스 수강생은 한 군데 학원에서 한국 약대의 정통성, 합격 선배의 실전 경험, 그리고 의학 전문가가 깊이까지 이제 유기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파맥스가 만든 진짜 팀 시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혜킴 약사님이 이제 파맥스 메인 튜터로서 이제 이렇게 총 8명이 과목을 나눠 맡는 팀 시스템. 이게, 이제 약사님이 보실 때는 수강생들에게 어떤 강점으로 이루어질까요? 사실 저는 강점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저희가 뭐 케미스트리 가이라는 말도 하고 바이올로지 가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분야를 흥미가 돋았을 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케미스트리 가이니까 그쪽을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는 되게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전 반대로 약물치료학은 되게 못하고요. 바이올로지는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다 여기 계신 모든 여기 해외 약사님들이 잘하는 과목이 있으시죠. 그죠? 그럼 그 잘하는 과목에 더해서 다른 과목까지도 전부 다 잘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예. 분명히 그 비슷한 분야까지는 잘하시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상반된 과목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는 과목이 한 17과목, 18과목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과목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각 이제 분야별로 잘하는 분들을 섭외를 해야죠. 그래야지 커버가 저는 이제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대로 계셔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거의 2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셨던 제이킴 약사님, 그리고 헤일 약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킴 약사님께서 내년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해외 약사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한 1시간 반 예상했는데 무려 30분이 더 넘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만큼 좀 이 시험에 대해서 열정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이제 시험 날까지 쭉 끌고 가셔가지고 중간에 흔히 말하는 탈주하지 마시고 막 2회독, 3회독 때 막 절망하고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하면 된다라는 말 안에서 하지 않아서 떨어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이 시험이 막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시험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해외에서 이미 한 번씩 다 증명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네, 등록하셔가지고 그 시험 보는 날까지 쭉 페이스를 유지하셔서 합격까지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약사 예비 시험에 이제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학습해야 될 모든 과정이 막막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올해 시험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또 불합격하셔서 이 끔찍한 내년 예비 시험까지 그 끔찍한 또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벌써 막막하고 답답하실 텐데 이제 파맥스로 연락 주시면 파맥스가 그런 분들, 모든 분들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